오늘이 5월 1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어버이날이 지났고 또 스승의 날이 또 다가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정의 달 5월에 챙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 가장 많이 좀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 마음이 또 뒤로 밀리기도 하고요. 우리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이제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시대에 굉장히 좀 효를 많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는 어땠을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효 문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5월에 챙기실 분 참 많죠? 많았습니다.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시대에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네. 가정의 달은 따로 없었습니다만 네. 가족들의 그 끈끈한 정은 지금만 못지 않았습니다. 뭐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은 다른 건 몰라도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이라든가 특히 효 그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사모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모든 사회가 그 유교를 통해서 돌아갔죠.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반대로 불효를 아주 끝내주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절에도 불효자는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불효자를 이제 뭐 불꽃 효자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기록을 보면은 다들 효도를 했을 것만 같지만 굉장히 기록에 남을 만큼 굉장한 불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기록을 또 이한 작가님은 하나하나 또 찾고 계시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일단 효라는 개념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효라는 그 글자가 한자로 보면은 이제 나이 든 노인을 아들이나 그 아이가 업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정말 그런지 좀 이제 하고 그와는 별개로 이 효를 처음에 중시한 사람은 아무래도 춘추 전국시대의 고대의 성인인 공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 그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좀 잘 모시고 그 무덤도 잘 묻고 그렇게 하자라고 시작한 게 효였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이제 효자들의 대표적인 예를 모아다가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상이라는 중국 고대의 효자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그 효자는 뭐랄까 약간 느낌이 디즈니 프린스입니다. 영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너무 그러니까 다 잘하는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자연이 도와줘요. 대자연이 도와준다고요? 그 왕상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한겨울에 잉어를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고 물고기는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왕상이 이제 그 얼어붙은 강가에 나와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음을 깨고 잉어 하나가 퐁 하고 올라와서 날 잡아 잡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상이 잉어를 들고 바구니에 담아가서 부모님께 먹여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겨울에 한겨울에 잉어가 튀어올라서 나를 부모님께 이제 바쳐라. 그런 약간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네. 신화 같은. 근데 이 왕상이거든요. 이 사람의 신화가 이제 그 동아시아에 널리 퍼지고 한국에도 그 조선에도 수입이 됩니다. 이야기가 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널리 설화로 퍼지는 거예요. 이 동네에 누가 부모님을 위해서 잉어를 구하려고 했는데 잉어가 나왔대더라. 라는 식으로 쫙 퍼지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역색이 나타납니다. 지역색이요? 왜냐하면 그 왕상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얼었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솟아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저쪽 남쪽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화가 안 통하는구나. 그런데 그래도 그 설화는 있고 거기에선 그냥 잉어가 그냥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렇게 바뀌어요. 지역에 맞게, 기후에 맞게, 그렇습니다. 설화도 기후에 맞게. 딸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이게 또 요즘 그 효자 상품으로 딸기라고 하는데 딸기 자체가 또 이제 효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겨울에 한 부모님이 딸기가 먹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닐 하우스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딸기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디즈니 프린스가 효자가 등장해서 이 효자는 더 대단한 게 호랑이가 나타나서 네. 효자를 등에 태워요. 그래서 멀리 숲속 어딘가에 막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딸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기를 땄더니 호랑이가 다시 태워져서 돌아와서 부모님께 먹여드렸다. 그런 식의 설화입니다. 미확인 설화. 미확인 구전으로 설화이고. 그냥 내려오는. 예. 네. 어떻게 뭐 호랑이가 근데 진짜 그 정도 살아남을까요? 효자 되면 예. 호랑이가 뭐 등에 태워줄 수도 있죠.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농담이고요. 1281님이 효도하라고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만큼 효도가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처럼 이렇게 네. 이제 전설 설화가 되는 건데 앞서서 이야기 중에 이제 왕상은 중국의 사례이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효자 이야기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그 손순이라는 사람은 그 신라 버풍왕 때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효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 손순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겨우 밥 한 그릇 해서 어머니께만 드렸는데 이 손자가 어린 손자가 나도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손주가 너무 귀여우니까 자기 밥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손자에게 자기 밥을 다 주고 어머니가 굶게 되시니까 이 손순이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땅에 묻어버려야겠다. 이게 현재인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범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손순의 논리로는 자식은 또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님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일단 내 아들을 땅에 묻어서 죽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밥을 먹이자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만 그게 이제 신라 시대 이야기로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손자가 없어지면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야 뭐 어휴, 옛날 설마. 이야기니까. 야, 이게 신라 시대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거는 범죄죠. 예.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손순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산에 데리고 가서 네. 자,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갑자기 땅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돌로 된 종이 나왔습니다. 종? 예. 소리 내는 종이 예. 그렇죠. 돌로 만들어진 종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 땅에서 보고, 나왔다. 예. 그래서 이 손순이 깜짝 놀라서 이건 뭔가 예. 신기한 조화다. 그래서 이 애를 묻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예. 종을 가지고 애를 데리고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종을 집 그 처마에 걸어놓고 때리니까 종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널리 퍼져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돌로 된 종은 소리도 잘 안 날 텐데. 그 옛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니까요. 너무 그 설화를 이성적으로 너무 반응을 했네. 예. 애초에 사람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할머니 돼. 위해서 손자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게 특히 이제 신라 시대는 종과 관련된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에밀레 종이 그쵸. 왜냐하면 또 이게 어느 시대 때 이야기냐면 버풍왕 때 이야기입니다. 예. 신라의 버풍왕은 바로 불교를 신라에서 공인한 처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도 그 종을 발견한 이야기를 듣고 네네. 버풍왕이 이 손순의 집에 곡식을 줘서 이제 살림이 좀 넉넉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예, 더 구전을 더 설파한 사례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근데 조금, 아무래도 예.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유 이거 하여튼 사고 방식이 일단 예. 신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라디오 켜신 분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할 텐데 신라 시절에 예. 이거 구전되어 왔던 설화 하나 들려주신 거고. 뭐 이렇게 사람 땅에다 묻고 막 이러려고 했던 그런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효자 효녀 이야기 없습니까? 이건 또 효녀 지은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신라 예. 진성여왕 때 이 사람입니다. 지은. 예. 이 사람은 그 지은은 그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네. 도저히 살기가 힘드니까 부잣집에다 자기의 몸을 이제 노비로 팔아서 네. 그걸로 곡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으로 어머니께 이제 밥을 해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사 곡식이 되게 거칠었지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곡식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다. 자기 자식이 노비로 팔려가서 그 대가로 받은 곡식이니. 예. 아이고. 그럼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지은이 그제서 울면서 사실은 제가 노비가 됐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걸 모르고 먹었는데. 예,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왠지 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지은이 이제 드디어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왠지 이 곡식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더라니. 네. 네가 노비로 팔려갔구나. 이게 그 대가였던구나. 이것도 그 심청전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심청전의 모델이 됐다고도 합니다. 이 그래서, 신라시대 예. 이야기가.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크게 울고 있으니까 예. 마침 지나가던 화랑인 효종랑이 듣고 예. 아니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사연을 듣고 나서 자기가 곡식을 내줘서 지은이 신분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줬다고 합니다. 효종랑? 예, 누구예요? 화랑입니다. 화랑. 신라시대니까 화랑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또 그 이야기가 또 널리 퍼지니까 이 화랑도 진성여왕이 불러서 자기 그 신라 왕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 됐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효자 효녀에게 하늘도 상을 내린다라는 네. 신라시대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면 만화에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죠. 자식이 대신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들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효조입니다. 언제요? 그것도 효입니다. 아, 그게 효라고요? 예.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고려 때나 조선 때 보면은 네. 이제 부모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해서 실제로 아들들이나 자식들이 가서 그 원수를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그 처벌을 깎아줍니다. 효도를 했다고 해서. 고려 시절에. 고려도 시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때도 있었고 고려 시대 때 가장 스펙터클한 그 효자를 두르면 최백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 최백루. 예, 최루백. 최루백. 예, 예, 맞습니다. 이분은 대단했던 게 아버지가 네. 호랑이한테 잡아먹힙니다. 고려 때. 예. 옛날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네. 놀라운 일은 아닌데 최루백이 이 사실을 듣고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효를 이루겠다 하면서 도끼를 들고 예. 산에 들어갑니다. 호랑이 잡으러. 예. 그랬는데 이게 또 이것도 약간 디즈니적인 느낌인데 네. 이 최루백의 이 그 효성 때문에 호랑이가 나왔어요. 호랑이 동굴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루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를 먹었으니 내가 널 먹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호랑이가 엎드려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내 목을 치쇼. 예. 그래서 최루백이 도끼로 호랑이를 머리를 딱 때려서 호랑이를 잡고 그다음에 호랑이 뱃속에 있던 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걸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고려. 예. 고려 때 이야기. 고려 때 효자 최루백. 예.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호랑이 뭐 한테 원한을 갚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조금은 훈훈해요. 예. 근데 이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그게 또 효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보면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긴 하네요. 아무래도요. 근데 그만큼 그 효라는 것이 부모님의 효를 갚는다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법 살인은 분명 죄죠. 네. 그런데 효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덕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에는 효를 손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극히 최근에도 있었어요. 아니 극히 최근까지 아니고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예, 자기 아버지가 네. 그 공산당 그 앞잡이였던 사람한테 살해당하니까 네네.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 총을 들고 가서 그 자기 아버지를 밀고 했던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신문에서 효자가 났다라고 해서 그 한 19살인가 됐거든요. 그 소년이.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있으니 제발 용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던,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가벼운 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막상 그 상황을 대입해 보니까 또 고개가 끄덕이기도 하고 이거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교의 나라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라서 그러면 말이 되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특히 이제 조선 시대는 특히 효를 중시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유교 문화의 상징이기도 했었는데 조선은. 효는 정말 어떨 때는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도 그 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임금조차도 네. 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병관호를 하고 왕이 직접. 그 약도 다려드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신하들이 많은데도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는 내가 거죠.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유명한 효자의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아프신데 자기 몸을 다치게 해서 그 피를 내어서 네. 부모님께 드렸더니 병이 나았더라.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효자.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약은 없고 자식이 약이 있어도 자신의 피를 내어서 부모님께 드린다. 드시라고요? 먹입니다. 입에 이렇게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손가락 같은데 살짝, 살짝. 더 심하게 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게 지상파용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효자들이, 심지어 그 왕인 효종도 자기 손가락을 다치게 해서 그래서 효종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인조가 아플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다. 그래서 효도할 효자를 써서 효종입니다. 근데 약간 자신의 신체를 조금 이렇게 훼손을 해서 부모님께 피를 내어드리는 것. 백범김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백범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효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의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왕인 정족 이런 효자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 각 지역에서 전부 모아서 중앙에 올려서 정말 훌륭한 효자의 계통에 이제 상을 주는데 다 이렇게 하니까 정조가 효자들 이야기는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평을 내릴 정도였어요. 그 효자들의 사연을 공모하기도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유교의 나라니까 효자들을 골라서 이제 표창을 합니다. 그거 한 20년 전에도 방송사에서 그런 거 하지 않았었던가요, 막? 그 유교의 나라의 후예니까 아무래도요. 그리고 그 유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그 사회에서는 특히요. 박민호님이 단지가 아니라 더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단지는 이제 손가락을 끊는 약간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다.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상파용이 아닌 관계로 여기까지만. 근데 왜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제 효자, 효녀가 되려고 했을까? 그게 단순히 교육 때문일까? 문화 때문일까? 어떨까요?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요?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효자, 효부상 그런 걸 주죠. 효도한 사람을 표창하고 상을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런 표창이 바로 정려였습니다. 정려? 그러니까 정문, 그러니까 지금 뭐 문을 빨간색 이제 문을 세워가지고 그 표창을 하는 거예요. 정려 문 뭐 이렇게 해서 그 집 앞에다가 문을 이 세우죠. 집은 효자, 효녀, 효부가 사는 집이요라고 문을 크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멋지다. 제일 중요한 거,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세금 되게 민감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복호 아니면 그 급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효자들 이야기가 올라오면 왕이 이제 표창을 하고 복호해라, 급호해라라고 하면은 그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제되기 때문에 효자 가문으로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었고 한번 효자가 나온 그 마을도 굉장히 명예를 얻게 되죠. 그 동네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예. 엄청난 큰 영광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효자를 이제 그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효자들의 사례를 이제 모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그 관찰사나 그런 사또들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과 사연을 적어서 위에 올리는데 지금 남아있는 문서 청원서 중에서는 네.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효자이니까 정려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한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효자가 있으니 나라에서 칭찬도 해주시고 세금도 깎아주시고 정리어문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 마을 사람들 한 수십 명들이 예. 한꺼번에 이름을 적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탄원서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름을 써내야 좀 힘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다 단 건 아니고 네. 실제로 제가 발견했던 그 청원서는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요걸로는 약간 부족한데 이런 거요? 예. 네. 그 문서가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반려라고 딱 찍혀 있지 않고 물러가서 기다려라라는 문서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라라고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조가 한 말에 따르면은 네. 그 보고되는 효자가 한 100명이면 그 중에 한 10명, 즉 10%만 정려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택률이 10%. 예. 그리고 공문서답게 그 시간도 한 5, 6년 걸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0419님이 지금의 효는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효가 아닌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요즘에는 이제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예, 손주만 낳아드려도 효자가 되는 이혼만 안 해도 효도일 것 같습니다. 속썩이지 않고 그냥 잘만 살아도 된다. 박미영님이 세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심도 있었겠지만 씁쓸하네요라고. 물론 이제 세금 때문에 효도를 했을까요? 특히 이제 세금을 똑같이 10%를 깎아준다 해도 그러면 이제 부자인 집에서는 세금 혜택이 비례적으로는 똑같지만 금액적으로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예. 그럼 부유한 집안에서 더 효를 좀 했을까요? 어때요? 그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청원을 받으려면 네. 양반 집안 쪽들이 좀 더 유리하긴 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그 전라남도 영광 쪽에 있던 김한기라는 양반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인 김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양반이었습니다. 네. 효행으로 이름나서 그 효자로 정려를 받아서 세금이 그 세금을 안 내게 됐습니다. 오. 그런데 그 동네 그 아전이 서류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아전이라고 하면 그 서리나 이런 그 관청 공무원. 예, 관청 공무원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김한기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그 세금을 난 것을 다시 내지 않게 해달라라고 청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효자로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느냐? 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예. 양반이기 때문에 그 청원서를 보면 이제 한글로 아까 한자로 잘 쓰여졌죠.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청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면 1852년, 25년, 1827년 그리고 1829년 그러니까 거의 5년 나면서 3번이나 계속 청원서를 올릴 수 있었는데 청원서에서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게 세금 없애야 달라라고 청원서를 올리면서 또 이제 그 글을 쓴 거 보면 아주 근사하게 치장한 게 내가 이렇게 청원하는 것은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 아버지의 효행이 잊혀질까 봐 그런 것이다. 명분은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자기를 장식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이 양반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라서. 예, 배운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 김한기 그 양반이 이제 이 사람도 세월이 지나서 죽은 다음에는 네. 이 영광 지역의 선비들, 양반들 한 6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김한기가 효자니까 이 사람도 정리해달라라는 문서를 올립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양반이고 어느 정도
그 세력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휘어잡아서 자신을 효자로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배움도 있었고. 그러면 더 유리하죠. 아, 근데 그 효행까지는 좋은데 효행을 너무 이게 표현이 심하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효행을 너무 심하게 하다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사례도 있다고요. 예. 우선 그 세종 때나 영조 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단지라고 해서 이 손가락을 잘라서 부모님께 피를 드리는 그런 효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8살에서 9살짜리 애들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8살이나 9살 거의 초등학생 애들이 네. 자기 부모님을 살리겠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옛날에는 뭐 한 13살, 14살에도 시집 장가 가고 뭐 했습니다만 오, 그래도 뭔가 좀 이거는 좀 그렇죠. 정말 이 아이들이 효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효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주변의 어른들이 어쩔 수 했을지 없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효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 잡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상 치른다가 또 상 치른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효자들은 부모님이 아프실 때 굉장히 온몸을 바쳐서 간호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거의 그 밥을 안 먹고 슬퍼하는 것이 그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건강이 상해서 그 아들 자식이 죽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상 치르다가 예. 본인 몸은 못 살피고 부모 묘만 잘 살피고 그러다가 건강이 상해서 막 안 좋게 되는. 예. 왜냐하면 또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그 염악살이라고 하죠. 네. 부모님 묘소를 만들어 두면 그 근처에 작은 이제 그 운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묘소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상을 차려드리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는 옷은 되게 그 거친 베옷을 입고 신발도 되게 거친 집신을 신고 그렇게 3년을 지내야 됐죠. 그거를 3년 동안 그렇게 상을 치렀다라는 게 참 역사에서나 봤지.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아, 물론 이제 자식들이 많으면 좀 이제 윤번으로 돌아가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이 염악살이 한 사람 보면은 이제 네. 다른 자식이 잠깐 바톤 터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잠깐 종한테 맡겨두고 어디 가서 쉰다거나 그런 식의 일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 꼭 이때도 완고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염악에서 한 번도 안 떠나고 그렇게 밥을 굶고 살다가 정말 죽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2234님이 이한 작가님 좋아해서 책을 3권 사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재밌네요. 책 더 내주세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님이 투자의 민족, 효의 민족, 조선시대 역사 대백과 같은 이한 작가님의 시간 찬찬히 꼼꼼한 말씀 집중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자, 3년 상이라든지 효를 아주 심하게 행하다가 본인 몸도 상하고 근데 그게 조선의 임금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예, 바로 조성의 왕 인종입니다. 인종. 예, 중종의 아들이고 명종의 형이었죠. 네. 이 인종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어머니 그 문정 왕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복 동생인 명종이 태어나서 이제 그 설화가 있습니다. 문정 왕후가 얘를 너무 구박하고 독살했다라는 네. 그 설이 있습니다만 실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너무 효자여서 죽었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그 아버지 중종이 아팠을 때서부터 네.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거의 그 곡기를 끊다시피 하고 네. 그 뭘 먹지를 않아서 왕의 그 당시 조정 신하들이 왕을 만나면 하는 일이 밥 먹어라였습니다. 아, 신하들이 제발 식사 좀 하십시오 이렇게. 예. 그랬는데 이제 인종이 거부를 해요. 고기를 드십시오. 심지어 세종대왕조차도 부모님 상 치를 때 고기를 드셨습니다. 라고 해도 인종은 그 대비마마도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 안 먹겠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선대 왕이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자식이 뭘 먹으면 안 되거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거나 뭐 그런
규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워낙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상치를 상중에는. 때문에. 예. 근데 3년 동안을 못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 그만큼 이제 그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크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상하죠. 아니 그럼 다른 식사라도 잘 이제 균형 있는 영양소를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태종이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내 아들, 그러니까 세종은 네. 쟤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애니까 내가 죽어도 네. 고기 반찬 챙겨서 쟤 좀 꼭 잘 먹여라. 아 유언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세종이 좀 장수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장소에 당뇨병이나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렇긴 한데 그 편식이 워낙 심하셔서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안 좋아하셨으니까 그 당연히 건강이 좀 당뇨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종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인종 같은 경우에는 중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곡기를 끊다시피 했고. 예. 그래서 그 인종 관련된 그 기록이나 별로 스토리가 많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8개월 만에. 예. 그래도 인종 그 실록을 보면은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신하들이 가서 계속 오는데 마치 인종의 그 이 기록을 보면 정말 그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밥을 별로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부모님 그 한때 그 상에 곡을 해야 되로 가니까 그 계속 울고 슬퍼하면 몸이 상하니까 그쵸, 그쵸. 신하들이 그러지 말라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네. 의사를 계속 만나는 걸 거부를 해요. 예. 그러다 그 신하들이 겨우겨우 주장해서 의사가 와서 진단을 했는데 이 몸 상태로는 고기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몸이 상해서 결국 일찍 죽고 죽기 전에 이복 동생이었던 명종을 다음 왕으로 지정하고 죽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서 예. 자식이 없어서. 예. 그리고 조선시대에 또 반대로 효도를 안 하면 불효자라는 이유로 뭐 처벌받고 혹시 뭐 그런 건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있거니와 예.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 안 한다거나 뭐 노인 학대라든지. 그 부모님을 때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받지만 네. 조선시대 때는 그런 법률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손하게 굴다거나 부양 제대로 안 한다거나 뭐 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부 이제 불효자라고 해서 특히 조선시대 때는 좀 가중처벌도 받고 그랬죠. 아까 여기 글이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분명히 불효자 이야기 나올 거라고 아까 글을 써주셨거든요. 진짜 불효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불효자면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정말 아무리 여기 조선시대도 결국 힘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효자라고 해도 그 불효자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또 어떻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가장 길이 빛낸 불효자라고 한다면 역시 태종 이방원이겠죠. 태종 이방원. 예. 태종 이방원. 근데 태종 이방원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근데 우선은 이성계, 아버지 이성계랑 같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앞부분에 조금 효자 아니었습니까?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네. 그 태조 이성계가 정식 부인만 둘이고 그다음에 자식이 아들이 8이었는데요. 네. 아들만 8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것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왜냐 그 위에 다른 자식들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고려 때 과거입니다. 17살 때 10등으로 과거에 급제했는데 네. 워낙 이성계는 그 함흥 출신이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술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군공을 세워서 출세했습니다만 당연히 당시 고려 기준으로도 완전히 촌구석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공부 못한 그냥 힘만 쓰는 무신으로서 약간 그걸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흑수저 뭐 이렇게 예.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는데 그런데 그 이방원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면서 그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버렸죠. 대를 이어서 이제 과거 급제했으니. 아니 그 태조는 전혀 과거를 못했습니다. 그냥 군사 실력만으로만 올라온 무신이었어요. 태조 이성계는. 예. 그래갖고 그 공부를 그렇게 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종이 이렇게 했으니까 태조가 이성계가 너무 기뻐해서
그때 막 그 아들을 두고 막 너무 그 내 뜻을 이룰 건 너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궁궐을 향해서 절하면서 깊이 인사하고 이제 그 관직에 임명한다는 그 임명서를 들고 오니까 그걸 몇 번이나 읽어보면서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아들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 방언이가 과거에 급제했다. 최고지, 최고지. 그건 이제 조선 건국 전에. 예. 야, 그 정도로 이방원이 급제한 걸 좋아했던 이성계이고. 예. 근데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 건국 전에는 가족들을 아주 살뜰하게 챙겼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낙 그 태조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네. 워낙 그 신의 왕후인 한씨와 신덕 왕후인 강씨. 또 강씨는 이제 그러니까 워낙은 그 정실 부인이 하나이지만 고려 때이기 때문에 정실 부인이 둘 있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아주 이제 드라마로 잘 알려진 거지만 정몽주가 이제 그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성계의 가족들을 전부 체포하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이 재빨리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 당시 포천에 있었던 자기 형제들 챙기고 그 다음에 이복 형제들인 또 다른 농장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 새어머니인 강 씨랑 그 이복 동생들을 다 자기 말 앞에 태우고 그렇게 같이 피난해서 가족들을 지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고려 말기에 본인 네, 가족들 혼란기에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까지 그 좀 험한 일을 당할까봐 배다른 형제가 본인이 다 챙겨서 예. 같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말 바로 앞에 태워준 게 네. 막내 동생인 이방석이었습니다. 예, 배다른 근데, 동생. 예, 배다른 막내 동생인데 네. 나중에 이방석이 바로 자기 이방원의 손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본인이 보호해줬고. 예, 보호해서 자기 말 앞에 같이 타고 이랴이랴 하면서 같이 도망갔다고 그런 근데 얘기가 그게 이제 나중에 왕의 자리를 놓고는 싸우게 되죠.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역사 속 인물이니까. 네, 그래도 또 이방원이 효자인 게 예. 정말 이방원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성계에게 줬어요. 그 떡 두꺼비 같은 성군인 네. 세종을 손자로 안겨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손자는 누구나 안겨드렸으면 성군을 그 손자로 낳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조선을 건국했고 또 하나는 세종이라는 이제 걸출한 왕을 배출한 예. 아버지. 예. 그걸로 뭐 역사 속에서는 좋은 일 다 하는 거죠. 충분히 효자였습니다. 정재현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야, 이걸 우리가 이제 과거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방원은 어찌됐든 간에 완전 불효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 먼저 아까 얘기한 정몽주 네. 이야기로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빠의 병문안을 온 정몽주를 만나서 이제 그 하여가를 지어서 플러팅을 날리는 거죠.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은 나라를 세워보자. 조선판 플러팅. 그렇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예. 어떠하리. 그러자 그 정몽주는 단신가를 지어서 칼로 거절합니다. 아. 차입니다. 그러자 자기 부하들이 시켜서 철퇴를 들고 가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합니다. 예. 그렇게 했고 근데 또 더 불효는 이성계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방원이 죽였다는 거잖아요. 예, 우선 정몽주도 이성계가 무척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성계가 불같이 화내면서 네가 이렇게 불효를 하니까 내가 차라리 사약을 먹고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방원도 지지 않고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둘이 싸워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도 이제 약간 노년이었을 텐데. 아직 그때만 해도 괜찮은데 본격적인 불효는 이제 60살 즈음에 있던 제1차 왕자에 난 때였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 들어가 버리면은 이 얘기만 사실 한 사극 한 32부작 찍어야 되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그러면 태종 이방원의 효와 불효 이야기를 다음번에 좀 이어서 들을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